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이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적입니다. 총선 특집 판도라 일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독설의 대가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판도라 유일고정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깐 이의가 좀 있습니다. 왜 그 독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 원고를 이렇게 지난주엔 가만히 계시더니 또 아니 그 말을 듣고 이 몇몇 사람이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저는 독설은 하지 않습니다. 늘 그 참언을 얘기하지, 참언. 자, 그냥 갑시다. 아니 지난주 방송에서 가발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니 개표 방송 하는 날 개표 방송 날. 저를 끼워주면 이 가발을 쓰고 나타나겠다. 대포방송 MBN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여기 수석님도 개표 방송을 보기 전에 우리 또 보라고. 이 두 분과 함께 판도라 문을 좀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조국 2조 심판을 외치는 여당 그리고 정권 심판을 외치는 야당. 유세 경쟁도 뜨겁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친 언사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하십시오.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한 말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리는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이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온갖 표현이 나오는데 뭐 징징거린다는 표현도 나오고 정치를 개같이 한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 뭘 하나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브레이스 파스칼이라는 분, 우리가 암직 단위도 파스칼이고 수학의 대천재고 파스칼 알고 계시죠? 빵세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개가 정직한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를 개같이 한다 이러면 정치를 참 정직하게 한다. 독설이 잘못됐다.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좀 정치하지 못하다 하는 의미로 썼는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개야말로 정직한 동물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는 거예요. 뭘요?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 조국혁신당 찍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협박이 되고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강짜를 부리거나 어거지를 부리는 게 되는 거예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근데 거친 표현으로 여당의 반발을 산 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어떠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 아버지 같아요. 내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화를 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중국에 굴중하고 굴신하는 것. 그런데 그게 뭐예요? 손가락을 잡고 쉐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표정을 보면서 내가 아주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제 쉐쉐 발언은 앞뒤 맥락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발언이고요.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어 선택
어휘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요, 평소의 그 습관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이 거친 것은 천하가 알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피습을 당한 걸 얘기를 하면서 이 경찰이 피습 현장을 물청소를 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현진은 달랐다.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골뱅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난리 뽕짝을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난 난리 불수를 쳤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난리 뽕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뭐 요즘에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제 남은 것은 대표 리스크예요. 선거 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당대표급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정신줄 놓게 되거든요. 너무 예민하고 바쁘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또 지역구도 또 있고 출마를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메시지를 가져나가고 유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팍팍한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획된 메시지예요. 기획하고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이 개같이 발언도 의도된 발언이에요. 의도된 발언이죠. 그걸 아니 누가 누구는 그럼 작정하고 누구는 그럼 기획 안 한 것이고 그런 아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현상의 문제라는 게 있죠. 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앞뒤 맥락이 딱 기획된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조금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에게는 1분 1초가 아쉬운 이때 이재명 대표 재판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투표 전날에도 지금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선거를 좀 많이 경험한 입장에서 투표 하루 전날 후보가 재판에 가야 한다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입니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뭐 밀어붙여야 될 정도인가 투표 하루 전날까지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것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받았습니다. 밤 거의 10시, 11시 항상 넘었어요.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본인이 그런 걸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 잘 알아요. 본인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당대표 출마를 왜 했습니까? 방탄조끼 있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총선이라는 대사를 치러야 되는데 대표로서의 책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 하루 전날 당대표가 이 선거 현장에 없고 이러는 일은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저는 풀어야 된다고. 그거는 두 가지 그 체계를 혼동을 하시는 발언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그 총선에서 세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을, 그 전통 있는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자, 두 번째는 151석을 꼭 만들어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역시 자기의 방탄조끼가 영원히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세 번째는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대항거리에 당선되는 것.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탄조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다윗처럼 된 거예요. 이쪽은 골리앗이고. 근데 선거판은요, 한쪽이 골리앗이되고 한쪽이 다윗이 되면 반드시 끝에 다윗이 이깁니다. 이 묘한 징크스가 있어요. 옛날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처음 붙었을 때 힐러리는 골리앗이었어요. 그 뒤에 병풍 친 사람들이 미국의 정계, 재계 건물들만 쫙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공화당 뭐 유세 현장에 딱 가면 단출하게 자기 딸, 아내 그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엄청난 부자가 다윗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끝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걸 또 연출했단 말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는 여론조사를 하면 뭐 적으면 3.몇 %, 예. 많아도 4.5%.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 접근전을 오차범위 안에서 벌이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좀 분석이 달라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제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수 있고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까지 이제 비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통상적으로 당대표나 선대위원장들은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호소를 하루 전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다른 장면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좀 악재를 하나씩 떨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좀 꾸준히 제기가 되던 유승민 역할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우리 화성정에 출마하신 유경준 후보님 한테 좀이라도 힘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안 가겠다고 딱 선을 건 순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안 한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제거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는 못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선대위원장을 유승민 의원이 맡고 같이 뛴다 하더라도 그 폭발력,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령 뭐 지원 유세를 한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엔 도움 안 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도움이 되는 그 보수주의자 일각이 뭔가 하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쉽게 말해서 보수주의자 이대 가령 빈부격차 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빈자를 돕는데 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승민 의원은 그런 걸 사회적 경제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견해에 서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유승민 의원을 높게 평가를 하고 지원 유세를 하면 천군만마다 이렇게 보지만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수 시민들은 유승민 의원이 연단에 올라가면 당신 왜 나왔냐? 당연히 이런 말 나오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문명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인데 선거운동 첫날부터 통합 행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정현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런 행보를 보였던 적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후보자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저에 찾아가서 뭐 사진 찍고 만나고 하는 거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제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었죠.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는 양산, 하나는 대통령의 고향이거든요, 거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뭐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아무 지역이나 가서 막 이렇게 선거를 도와주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고향과 거주주의로 지금 국한돼 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그 151석을 가져가게 되면, 다수당이 되면 반드시 가동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검수완박법을 다시 원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전 정권 적폐청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윤 대통령은 지금 그게 사법 아니에요. 문제가 한번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통계 조작 사건. 자, 제가 말씀하시니까는 세부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면요. 더 진행하고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아니. 통계 조작 사건이 얽혀든 아니, 신문들이 사안이어서 사설을 가지고요. 보세요. 신문들이 사설에 보면요. 이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들이 사설로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집어낸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세요. 뭐 네, 그 이거는 사안이 아니라 쟁점이 아닌 것 진짜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가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미래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나온 구호도 이재명 대표 심판이 아니라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실천의 전제는 무엇이냐?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선량한 시민은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걱정을 하겠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기가 범죄자 연대란 자백입니까? 맞습니다. 심판 프레임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타났거든요. 국민적 인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 지적하고 이러면서 상대하는 순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주는 거고요. 본인의 전선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정무전략 시스템이 매우 1차원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잘못된 전략에 자꾸 끌려가고 함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비례 1번, 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정관예우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세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정관예우가 문제라고 정말 떠들어 온 사람입니다. 박은정 씨의 남편 이종근이 한 건 20이요. 그거 정관예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세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시시비비를 떠나서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고 또 조국 혁신당이라는 가파르게 이 국민들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것을 또 대척점에 놓고 이런 구도가 별로 득될 구도가 아니다. 사실 이번 총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과 누가 맞짱을 때리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사진을 늘 같이 붙이는 게 한쪽은 이재명 막 이러고 있는 사진, 한쪽에는 또 한동훈이 막 이러고 있는 사진을 두 장을 딱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한쪽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은 조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국이 프레임을 잘 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3년 너무 길다. 3년!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다 몰아넣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이제 그 연합정당 그걸 넘어서가지고 거의 이 국민의 미래와 비슷하게 나가는 그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부패입니다. 이 부패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관예우예요. 이런 전관예우가 요사이는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직 장관들, 전직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전관예우를 다 받고 있어요. 이종훈 씨가 바로 부인인 박은정 씨와 함께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최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었고, 근데 이종훈 씨는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검사장 옷을 벗고 개업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돈을 41억 번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만약에 해서 정관예우 이런 게 아니고 돈을 41억 번다 하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변호사가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박은정 검사 부군의 문제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부군의 문제인데 남편의 그 문제도 저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전관예우 아니에요. 국민들 눈에는 재산이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또 물가도 어려운데 요즘에 뭐 용산파도 있고 수정파도 있고 국민파도 있거든요. 용산파는 대파 한 단에 875원, 수정파는 이수정 후보가 얘기한 한 뿌리에 875원, 예. 국민파는 3,000원 내외. 그러니까 개별 사안으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끝도 그래서 없기 정권 때문에 심판론이나 그 사안, 그 후보 개인에 대한 공방을 떠나서 시비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예. 또 대통령실도 적절하게 처신하고 대응하고 또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는 못하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둘 사이가 묘한 것 같아요, 지금. 진영 전체의 파일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비조, 지민,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라. 저희들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 몰빵 13주사단 오늘 출정식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4.10 총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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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협력 관계인 건가요? 경쟁 관계인 건가요? 당연히 협력 관계고요. 협력 관계. 뭐 우선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케이트 하나가 없어지고 바리케이트 하나가 생겼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범민주 지지자들이 내가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 당원인데 이 일 가야 되나 하는데 그걸 저하게 만든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제거돼 버렸어요. 정치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혹은 실망하거나 혹은 민주당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제 큰 물결로 이탈을 막는 또 바리케이트가 하나 요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뭐 의식하고 이 견제하고 혹은 또 경쟁하고 이래서 메시지가 세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국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인 정경심 징역 4년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 판결문 보면 조국과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동병상련인 이재명을 찾아가서 자,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을 합칠 일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당을 합치니까 옛날에 민영배가 한 것처럼 위장 탈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되도록 검찰 수사권을 하나까지 다 빼앗아 버리려면 또다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별도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능력주의자들 많다. 정말 우리 조국 교수 해도 너무한다. 우리 한국의 그 도덕성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야만 되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 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2부 판보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